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과학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네, 과학하면 왠지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오늘 스스로를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이렇게 부르는 과학의 대중화 그리고 어려운 과학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최고의 능력을 갖고 계신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모 관장을 오늘 초대해 봤습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네, 서울시립과학관이 아직 문을 안 열은 거죠? 제가 서울시립과학관장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서울시립과학관 많이 가봤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참 좋더군요. 네, 말씀하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다 거짓말입니다. 저희 과학관은 5월 13일 날 열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건물 다 만들어졌고 그 안에 전시물도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나 거기 여러 번 가봤어요 한 데는 그럼 어디입니까? 그냥 인사치레 하시는 거죠. 국립과학관이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국립과학관이 이제 5군데 있고요. 대전, 과천, 부산, 대구, 광주에 있는데 모두 다 훌륭한 곳입니다. 네. 그럼 서울시가 시에서 만든 과학관으로는 이번이 최초죠? 그렇죠. 서울시가 생긴 이후로 한양이 생긴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위치가 어디입니까? 불암산 자락이고요. 하계동에 있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이고, 그러니까 대진고등학교하고 서라벌고등학교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인근에 학교들이 참 많은 동네죠. 그렇죠. 한쪽은 산이고요. 한쪽이 도시인데 반경 2km 안에 약 3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학관이 너무 외진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글쎄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국립과학관들이 여러 곳 있는데 시가 특별히 시립과학관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시는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정작 서울에서는 과학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창경원 옆에 조그만 과학관이 있었죠. 거기 옛날에 국립과학관이었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거기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없어졌고 남산에 있었던 어린이회관도 과학관의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렇군요. 처음엔 시작할 때 있었는데 60년대, 70년대를 거치고 나서는 의외로 서울시의 과학관이 없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있을 때가 됐죠. 아니 미술관 이런 건 많은데 과학관이 서울 전체에 딱 한 군데도 없었다. 네.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술관, 역사 박물관 이런데 이제 친숙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친숙하셔서 그걸 많이 짓고 필요를 느끼셨겠죠. 하지만 과학은 친숙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과학관 자체도 그러니까 처음에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던 것 같아요. 친숙하지 않을수록 사람들이 친숙하게 만들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생겼으니까 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기대가 있는 것만큼 잘 운영을 해야죠. 네. 외국의 다른 대도시들은 과학관들이 다 많이 있죠? 예, 과학관이 되게 시는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 아직 커지지 않았을 때 초기에 과학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데를 딱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이미 다 확장된 다음에 과학관 지르다 보니까 시청 인근에는 시청 광장밖에 없잖아요. 그 네. 광장을 남겨놔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짓을 때 찾다 보니까 그건 노원구에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과학기술 입국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정작 과학관은 없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그냥 추격형이었잖아요. 네. 추격형이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걸 얼른 배워서 따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추격형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선도형으로 바뀌려면 창의성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서야 과학관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느끼시게 된 것 같아요.
관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 서울시립과학관 관장 맡게 되셨습니까? 항상 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네, 거기 작년 9월 달까지가 제 임기였어요. 네. 근데 2월 달에 어떤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계획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앞으로 뭐 할 거냐. 그래서 아니 9월 달 때는 임기가 끝나니까 아마 그때쯤 서울시립과학관도 이제 관장을 뽑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지원해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 내일 모레인데요. 그런 거예요. 마감이. 그래가지고 9월이 아니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준비해서 지원을 했죠. 예. 근데 또 가보니까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같이 지원을 하셨는데 누가 돼도 좀 서로 불만이 없을 분들이었어요. 근데 또 역시 운이 좋아서 됐습니다. 그 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은 또 어떻게 맡게 되셨어요? 그때 제가 안양대학교 교수를 하고서 잠깐 쉬고 있을 텐데요. 예. 아주 우연히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연히 뽑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정말 5초도 고민하지 않고 이건 내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살 때는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걸 보지도 못했고 자연사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제가 독일의 본에서 공부했는데 본에 정말 멋진 자연사박물관이 있었거든요. 창고형 자연사박물관이었습니다. 잘 정리도 안 됐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쌓여 있는 것이었는데 제 딸과 함께 거기가 거의 놀이터였어요. 네. 매주 한 번씩 가는. 근데 귀국하고 나니까 오늘의 자연사박물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2002년 9월에 귀국을 했는데 그 다음에 2003년 7월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계절마다 한 번씩 1년에 4번을 방문을 했어요. 저와 제 식구가 아주 좋아하던 공간이죠. 그런데 거기도 저는 관장을 뽑는다라는 얘기 듣고서 이거 내가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가 행복하면 자연사박물관도 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5년이 정말 행복했고요. 자연사박물관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나라에 자연사박물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게 뭐 하는 데지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관 그러면 많이 물어서 자연사박물관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농담처럼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이죠. 살고사, 드론사, 병사 말고 자연사 한 거를 박물관이다라고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또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자연사가 자연의 역사잖아요. 근데 사실 뭘 전시를 하냐면 다 멸종한 생명들을 전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종에서부터 배우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배울 때도 뭐 한나라, 로마 제국 다 찬란했지만 망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게 찬란했던 역사를 배우고서 뭐 자부심을 갖겠다기보다는 왜 이런 나라들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건 우리나라가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려고 역사를 배우는 거잖아요. 자연사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생명들은 왜 멸종했을까? 3억 년 동안이나 바다를 지배했던 삼합충은 왜 멸종했을까?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한 공룡은 왜 멸종했을까? 그 멸종에서부터 배우자는 거죠. 인류가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지구에. 언젠가는 멸종하고 말겠지만 적어도 그 기간을 충분히 좀 길게 해보자. 그러려니까 역사에서 배우려니까 박물관이 필요한 거죠. 자연사박물관은 멸종한 생명체들을 전시하는 곳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운 설명이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아까 과거에 있다가 멸종된 뭐 삼엽충, 공룡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맘모스 뭐 이런 거. 자, 우리 인류는 언제 멸종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자연사에 보면 사람 같은 종은 한 130만 년, 150만 년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스 20만 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자연의 역사를 보면 인간과 같은 종은 130만 년, 150만 년이라는 그런 무슨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의 정도 보면 한 130만 년 지나면 다 멸종돼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멸종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멸종됐으니까 우리도 생겼잖아요. 빈틈이 생겨가지고. 근데 지금 6번째 대멸종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70%, 80%의 생명들이 한 번 쫙 멸종해버립니다. 가장 큰 멸종이 3번째 대멸종인데 그때 95%가 멸종했거든요. 그러면서 중생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이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이 6번째 대멸종기인데 이미 시작됐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6번째 대멸종기는 500년에서 기껏해야 10,000년밖에 안 걸릴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는 500년은 짧다고 보고 10,000년은 너무 길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난 5번의 대멸종 때
그 당시에 최고 포지션은 반드시 멸종했어요. 근데 지금의 최고 포지션은 인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생명체들이 우리가 멸종하는 게 안타까워서 무슨 사회 동포주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멸종할까봐 그들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사람이 살려면 수만 종의 미생물과 식물과 동물이 같이 어울려서 복잡한 생태계 그물을 만들어야 예.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산 좋고 물 좋고 공기가 좋아도 사람 혼자 살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럴 힘과 노력과 정성이 있으면 그걸 지구에 투여자를 더 해서 우리가 인류가 좀 더 지속할 수 있게 그걸 장치를 만들고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당장 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 종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류 종의 언제 끝날지면 종의 문제가 아니라 나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작년에 12월 달에 파리에서 세계 기후 정상회의가 열려가지고 그렇죠. 예. 온도를 갖다가 1.5도에서 막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5도까지 왜냐면 2도가 되는 순간 기온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도 안에 1.5도, 2도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쉽지만 지금 1.5도, 2도에 막으려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죠. 그러니까 당장 자기의 일자리하고 이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오늘 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상충하고 있는 거죠. 본인을 스스로 과학 커뮤니케이터라고 부르신다고요? 예. 무슨 뜻입니까, 그건? 그러니까 과학 거강꾼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사실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요구하세요. 과학을 좀 쉽고 재미있게 좀 설명해 달라. 예, 저도 그래서 오늘 초대한 과학이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나고 재미난 거잖아요. 예, 예. 막 세계하는 부탁을 하시는데 사실 거짓말입니다. 과학은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딴 것도 다 어렵죠. 근데 과학이 유난히 어려운 것은 우리의 자연어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이나 수학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기호를 가지고 방정식으로 과학을 풀어나가잖아요. 공식들이 복잡하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생물학에 익숙한 이유는 생물학은 우리가 쓰는 말로 쓰기 때문이죠. 근데 과학은 어려워요. 전문가들은 최첨단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들을 저는 연구를 해 나갑니다. 평생 한 개, 두 개의 중요한 표를 만드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깊고 좁은 얘기여가지고 대중들에게 갈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무슨 방정식도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도 저도 예. 어렵습니다. 예. 근데 대중들에게 그 과학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인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 중에 모든 사람이 다 강의를 잘하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겠다. 네. 근데 여기에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렇죠, 많은 그렇죠. 준비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걸 나서서 하긴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그 현직에 첨단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서도 이제 좋은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생겼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항상 과학 대중화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과학을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을 했는데도 사회가 크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계속 과학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을 좀 바꿔야겠다. 무조건 쉽게 하는 게 뿐만 아니라 약간 대중도 좀 과학에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제 딸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과학 강연을 갔어요. 과학 강연 가가지고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부력의 원리. 부력. 뜨는 원리를 예, 예, 배웠다는 거예요. 예. 사실 어렵거든요. 쉬운 내용이 아닌데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그래, 뭐가 이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뭐 아르키메데스와 왜 금관이 순금이니 뭐 순금이 아니니 그래가지고 뭐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물이 넘치는 거 보고선 유레카! 알았다 하고 막 뛰쳐나왔던 그 일화들을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일화 자체를 너무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부력이 뭔데? 물어보니까 그건 얘기 안 해주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의 대중화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과학의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과학 중심에 있는 언저리의 어떤 주변의 일화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냥 과학이라고 이야기한 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론 과학을 쉽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중들이 이제 과학에 좀 더 접근할 수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들을 이제는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우리나라에. 네, 책도 많이 네. 쓰고. 그 사람들이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 넘치는 걸 보고 부력을 깨달았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았다. 네. 저도 거기까지만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중만율력 법칙은 얘기 안 해주고 몰라요. 예. 부력은 얘기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대중화, 대중의 과학화. 예. 그걸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과학 커뮤니케이터. 예. 예.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하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과학을 더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공부를 잘했을 뿐이에요. 네. 예,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예, 예. 모범생이었고 과학 성적도 괜찮았고요? 그렇죠. 예. 사실 모든 성적이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재수하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저희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세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하면서 뭔가 우리나라에 공헌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그 사회 모순이 그 농촌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원래 자연계였으니까 농구화학 같은 걸 하면 얼마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농대를 가고 싶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대를 가고 싶었죠. 예, 예. 근데 할머니께서 예수님이 세우신 학교에 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세웠던 그러니까 미션 스쿨에 쭉 알아봤더니 제가 간 미션 스쿨에는 농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할 때 저는 담임 선생님, 고3 때 담임 선생님 가가지고 원서를 쓰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냥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 참 고마운 분이었죠. 보통 같으면 서울대 한 명을 더 늘리려고 서울대 농대 써라 그럴 것 같은데 야 그렇다면 집에서 원하니까 그래 그 예수님이 세운 학교만 찾아보자. 근데 거기 생화학과가 있는 거예요. 생화학과. 네, 생화학과. 예, 예. 근데 선생님 말씀이 야 이거 너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생화학 살아생의 꽃화자 이건 원예학과다. 원예학과다. 원예학과니까 너가 생각하는 농촌 부흥에 너 기할 수 있으니까 가라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예, 선생님께서.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정말 모르고 그러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생화학과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과가 다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 가서 이제 너무 신나게 막 지내고 있는데 과티를 맞췄는데 이게 바이오 케미스트리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친구들이랑 놀다가 갑자기 탁 들었어요. 바이오는 생물, 케미스트리는 화학. 야, 우리 생화학과가 생물화학이냐? 그랬더니 옆에서 친구들이 뜨악 하면서 저거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데 또 옆에 또 여학생 한 명이 더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이게 해양생물학인 줄 알고 들어왔대요. 아니, 해양생물하고 생화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논리가 있는데 그 친구 논리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생화학이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생화학이 아주 중요한 학문이고 뭐 커트라인도 높고 그러지만요. 아쉽게도 다들 생화학과 들어와서 의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참 아쉽긴 한데. 지금 하시는 말씀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생화학이란 단어를. 그래서 그럼 이게 원예학과가 아니면 이게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공부가? 네, 과학이 재밌었어요. 또 예. 대학 생활 자체가 재밌었어요.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하고 막 배우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다음 2학년 때 또 가서는 야 우리들 칼리지가 아니라 유니버시티인데 네. 좀 다른 걸 좀 배워봐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냥 경제학과에 뭐 갔어요. 경제학과 수업을 막 들어봤더니 제가 생각한 경제학은 뭐 정치 경제학 이런 거였는데 그건 수학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다. 또 가고 이제 3학년 때는 철학과를 또 갔어요. 철학과 수업을 듣는데 청강으로? 아니 수업을 수강 시청에서 물론 듣는 거죠. 해서 할 수 있죠. 근데 제 과 친구가 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대충 대학원에서는 이제 다 타대에서 한 명, 탁과에서 한 명 뽑고 다 철학과에서 뽑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꼭 1.1로 할 때 더 저보다 점수를 잘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나는 대학원에 갈 기회가 없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신학과를 갔죠. 신학과 가니까 또 재밌었어요. 재밌더라고요 신학과. 근데 정작 그 원서를 쓸 때는 저도 모르게 이미 신학과 교수님하고 다 들어가기를 약속까지 하고선 생화학을 썼어요. 왜요? 뭔가 신앙이란 부분은 학문이 아닌 다른 영역에 놔두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화학과를 쓰고 당연히 대학원을 떨어졌죠. 왜요? 성적이 안 됐으니까. 딴 거 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다가 뭐 한 학기 동안 뭐 준비하는데 하나 금방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과 달리 그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었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요즘은 4년 내내 열심히 하지 않으면 대학원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한 학기 공부하면 4년째 금방 쫓아가던 시절이었던 그래서 것 아무튼 같아요. 대학원 진학하셨고. 예. 네, 그리고서 뭐 대학원 유학까지 가시고. 예, 유학 가게 됐죠. 유학 가서는 이제 곤충하고 식물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를 했고요.
페로몬이라 그래가지고 페로몬. 예, 몸 예. 바깥으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렇죠. 그게 화학 물질이죠. 화학 물질이죠. 그러니까 곤충이나 식물들은 그런 화학 물질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연구를 했는데 별로 성과는 없었습니다. 성과는 없었고 이제 귀국해서 그 다시 대학에서 이제 과학사, 과학 철학, 과학과 기술 종교 이런 것도 가르치고 글쓰기도 가르치다가 그런데 보통 과학자의 길을 간다. 예. 과학 공부가 재밌었다. 예. 그러면 연구실,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공부하는 학자. 예. 이걸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그것과 다른 길로 가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화학과만 해도 모든 용매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에다 녹이거든요. 우리 몸은 물로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독일을 갔을 때는 거기에 유기화학과였거든요. 거기엔 유기용매를 씁니다. 잘 증발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허파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실험실 잘못 쐬면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기침을 하고 그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기침 그치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떨 때 뭐 한 두 달 동안을 갖다가 도서관에서만 처박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스스로 느꼈죠. 아, 나는 실험실보다는 도서실을 더 좋아하는구나, 도서관을. 그래서 아, 실험하는 과학자보다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다. 과학자로서 딴 일을 찾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요? 예, 대학 다닐 때 생각했는데요. 그 계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들이 뭐 좋은 대학 갔으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집에서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학교 엄마가 많은 걸 배우지만 딱 하루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오늘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런 겁니다. 좀 얘기해주면 엄마가 그렇게 재밌게 들으세요. 그 화학에 관한 그 생화학에 이야기를? 관한 거죠. 예. 뭐 단백질, 효소, 예. 유전 뭐 이런 것 말씀을 드리면 재밌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참 좋겠구나. 세상 잘 알려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야학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야학을 하면서도 야학이라는 게 뭐 제 또래였죠. 대학생 또래의 젊은 사람들에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설명하는 건데 예. 제가 정말 잘 가르치더라고요. 천부적 재질이 있으신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연구하는 것보다는 전달하는데 더 소질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좋아하는 것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만 갖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이 난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연구자의 길보다는 교수, 설명해주는 사람. 그렇죠. 또 책도 여러 권 쓰셨죠? 예. 어. 그 첫 번째 책이 달력과 권력이라는 책이었는데요. 달력과 권력. 예. 그 당시 그 잡지에서 새천년 맞이, 2000년이 될 때 새천년 맞이 뭐 퀴즈 대회를 했어요. 근데 10개의 문제를 풀면 뭐 10몇 명을 뽑아가지고 예. 그 노트북 컴퓨터도 준다 그런 건데 1번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 100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01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가 총 며칠이었냐 하는 문제예요. 천년의 날수를 합해봐라. 그렇죠. 예. 물론 36만 5,001 하면 무조건 틀린 거죠. 365 곱하기 1000한 그런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4년마다 뭐 윤년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예. 윤년도 복잡하거든요. 윤년 규칙이 바뀌고 윤년 규칙이 16세기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윤년 규칙이 4년마다 윤년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좀 복잡합니다. 예. 근데 그 윤년의 규칙과 그 윤년이 바뀐 그 중세 유럽사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 어렵네요, 그거.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어요. 열흘이나. 열흘을 더 쓴 거예요, 제가 답에. 10일을 더 쓰셨다고? 네. 예, 그렇지. 예. 나는 역사적으로 사실도 알고 있고 과학적인 사실도 알고 있는데 왜 열흘이 틀렸을까? 네. 그 열흘이 궁금해서 계속 독일의 도서관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도서관에 달력을 공부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정이 있었으면 열흘을 뺄 수밖에 없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냥 너무 11분 14초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365.2421인데 예. 365.251로 간단하게 해버린 거죠. 1년 11분 14초 그게 모여봐야 얼마나 되겠어 했는데 그러니까 16세기에 모이다 보니까 10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정을 좀 공부하고 정리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에 유학할 때인데 책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무슨 상도 받고 그러면서 또 자신감이 생겼죠. 네. 말뿐만 아니라 네. 글로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저서가 몇 권이나 되세요?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아마 쓰고 번역한 게 30권 정도 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네. 주로 애들 책이 많으니까요. 어쨌든요. 예. 본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과학을 상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연사박물관 관장을 5년 지내신 거고, 그렇죠. 이제 시립과학관 관장직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사는 것보다 관장이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제가 이제 활용할 수가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이잖아요. 본인의 생각대로 또 그거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성인을 위한 과학 프로그램을 쭉 만들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에서. 네, 보통 박물관, 과학관은 당연히 모든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중학생까지 뭐 네. 이 정도. 근데 우리는 아예 고등학생들 오지 마. 네. 성인만 왔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다른 분야의 과학자, 교사, 작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죠. 네, 네.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게요. 그 자연사방에서 5년간 매주 강의를 열었는데 단 2분 빼놓고는 다 흔쾌히 수락하셔 오셨어요. 예. 그래도 공익기관이니까 드릴 수 있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기 뭐 진주에서도 진주에서 오시려면 비행기 타고 오셨다가 강연 2시간 하고 하루 주무시고 그 다음날 기차 타고 내려가야 되면 차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다들 도와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과학자들,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냥 흔쾌히 거긴 나도 가야지. 그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는 전화를 안 해요? 라는 분도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 그러면 또 당연히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과학자들과 과학자들과 뭐 편집자들이 직접적인 개인적인 그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네. 학과 선생님들도 저분을 과연 내가 우리 학교에 초대할 수 있을까? 전화번호도 몰랐는데 이제 강연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맥주도 마시면서 그 서로의 교육 관계를 갖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에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본 자연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과학의 어떤 허브 역할을 과학 대중운동의 허브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 전국의 많은 그런 유수한 과학자들이 관장님의 전화 한 통화에 흔쾌히 오겠다 하는 것도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 뭐 그런 과학 강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기관에서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죠. 생각해보네요. 본인들도 되게 간절히 원하고 그렇죠, 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는 노벨상 특강이라는 거래요. 노벨상 받은 분들이 잘 해설 특강을 필요하잖아요.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한 번은 그 대구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분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한국말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대요. 대학원 다 영어로 강의를 하시니까. 그래요? 미국에서 교수하시다가 우리나라 교수로 오셨는데 한국말 강의해 본 적이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부탁했죠. 한국말로 하시라고. 예. 한국말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슬라이드를 쉽게 바꾸려고 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슬라이드도 그냥 당신네 대학원을 쓰던 걸 그냥 갖고 오시고요. 그러니까 어미만 우리말로 바꿔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노벨상 받은 거를 2시간 강연 듣고 다 완벽하게 이해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박사과정에서 강의하듯이 가지고 오십시오. 예. 되게 잘하셨어요. 준비 많이 하시고. 근데 우리나라 대중들을 너무 우습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잘 하십니다. 과학 덕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 오늘 아주 새로운 걸 제가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사실상 과학을 천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아까 그 교수님 한국말로 강연해 본 적이 없다? 그럼 그렇게 저명하신 학자를 초대해서 강의 듣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학교에서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렇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불러내오셔야 되는데 한 번 해보신 분이 저희 방송에서 처음 해보신 분이 그 다음부터는 전국을 다니세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또 대중들과 또 소통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죠. 재미가 있습니다. 또 영역이죠. 그 다음에 또 퍼져나가는 게 또 자기가 평생 대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가서 어떤 뭐 광물약을 보였는데 사람들은 중고생에 광물약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광물약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그 분야에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을 갖고 나중에 난 물약을 할 텐데 광물약을 하겠어. 네. 마음을 먹는 것만 가지고도 저변을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 그 5년 동안 매주 거기에 조금 아까 이제 강연해 주신 분들 얘기를 주로 했는데 네.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어요? 주로 작가들이 많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설가 김탁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요? 네. 그 작가, 편집자, 교사들이 많이 오십니다.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자기 분야 아니면 잘 모르시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다른 분 연구자들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특이한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아 제발 너희 오지 마. 그래도 막 오시는 거예요. 또 학교 선생님이 여기 좋으니까 학교 한꺼번에 뭐 30명을 단체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예. 60석밖에 안 되는데 단체 안 받거든요. 아무리 과학반 애들 하더라도 끌려오는 거잖아요. 단체는 아예 안 받아요? 제가 안 받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랑 학생 한 명만 데려오시세요. 들으시고 정 원하신다면 우리가 선생님을 이 강사를 모시고 선생님네 학교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우리 예산으로 할게요. 라는 적이 있었죠. 네. 뭐 학교 예산이 있으면 자기네 쓰는데 많은 경우에는 1년에 30개, 40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가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사 박물관에서 그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겠다. 그럼 거기 150명, 200명의 또 다른 청중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수익을 내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찾아가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산이 예산이 허락되는 한 그건 최대한 많이 갔습니다. 이정모 관장님이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쭉 꾸려가시면서 다른 과학관이나 뭐 이런 데들도 자꾸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생겼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과천과학관 같은 데서는 아예 19금 과학 콘서트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19금 과학 콘서트 그러면 뭐 야한 얘기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19살 이상만 오라는 거죠. 성인만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통 과학 무슨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그걸 뭐 열면 5분도 안 돼서 아이들을 꽉 차버려요. 그렇죠. 예약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만 오세요. 그래도 그 300석 넘는 데가 꽉 찹니다. 하루면. 예약을 꽉 차요. 그러니까 이미 성인들도 과학에 대한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시작하신 건 이 관장님이시죠? 예.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출발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다 누구나 과학자를 꿈꿉니다. 한번 꿈꾸다가 우리나라에서 9살부터 한 번쯤 꺾여요. 그다음 18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학에서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영원히. 심지어 이공계 대학에 간 사람들도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과학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으니까요. 근데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은 아이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커서 자라는 성인들이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계속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학이 이거 같아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합리적으로 대하느냐인데. 과학은 태도다? 예. 그러니까 지식은 계속 바뀌거든요. 지식은 뭐 계속 바뀌는데 태도란 것은 그러니까 합리성을 죽이고 내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나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그다음에 나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 태도인 거죠. 근데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과학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갖는 태도의 중심이다. 그렇죠. 많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갈릴레오가 목성의 달을 4개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 중심을 모든 게 돈다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지만 목성에도 달이 4개나 돌고 있으니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는 건
틀린 얘기 아닙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 닭이 4개가 됐는데 지금은 닭이 60몇 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식이 계속 바뀌어요. 예. 근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미 대학 때 배웠던 과학 지식은 빨리 배우니까 이미 바뀌어져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합리적인 태도를 막 잃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을 가지려면 지금의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다. 그것을 다시 뭐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과학을 태도라고 딱 규정하실 때의 요소들은 좀 아까 합리성은 말씀하셨는데 예.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합리성이고요. 반증 가능성입니다. 반증 가능성.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좀 더 열려야 되거든요. 네. 세상이 그러니까 굳이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개방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과학의 제일 중요한 게 개방성이거든요. 그래서 개방성. 자기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전시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지만 뭐 곤충 전시를 한다 해도 곤충 전문가가 혼자 전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분야 전시자들이 계속 참견을 합니다. 네. 난 이렇게 생각해. 너가 뭘 안다고 그래 곤충에 대해서 예,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차이는 다르지만 이걸 전시하고 세상 속에 알리는 이유라든지 알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합리성, 개방성, 반증 가능성 예.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논리적으로 적합하고 앞뒤가 딱 들어맞아야 한다. 예.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했더라도 틀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장을 누군가가 반박하는 거를 우리는 귀를 열고 열심히 들어야 한다. 뭐 그런 태도들. 그렇죠. 네. 그 논어에들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호신 불호화 기폐야적 했어요. 믿기만을 좋아하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건 사회적인 폐단으로 남는다. 그런데 네. 과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좋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적 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은 의심이거든요. 의심하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하고 질문하다 보면 그 답이 좀 모아지는 거예요. 예. 일시적인, 잠정적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 진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잠정적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과학이거든요. 그런 또 의심과 질문 속에서 또 창조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우리는 저것들 책꽂이라도 만들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과학은 다 배우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실험 같은 것도 디지털로 합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거에서 깃털하고 망치하고 같이 떨어집니다. 지구에서 당연히 망치가 먼저 떨어지지만 뭐 달에 가면 공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떨어져. 이런 것들을 뭐 비디오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말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직접 해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학관은 전시를 보러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면 와 정말 멋지다. 야 정말 대단한데 막 나 과학자 됐으면 좋겠어 하다가 좀 지나고 나올 때쯤 되면 과학자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야. 너무 어려워. 난 저거 못해.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린 예. 거예요. 근데 사실은 과학자들이 시민들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과학자들은 매일 실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설을 세우는데 실패하고 관찰 실험하는데 실패합니다. 매일 실패하고 예. 평생에 걸쳐 하나 만들면 그게 그렇죠. 대단한 업적인 심지어 거고.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실패하고 논문 쓰는데 실패해가지고 맨날 리젝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뭐 100번 중에 한 번쯤 성공하면 그게 논문이 되고 예, 예. 논문거리 수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또 이제 전시물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매일 실패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과학관도 실패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는 공간으로 과학관을 만든다? 그러니까 실패를 경험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과학관이 그동안은 보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냥 보는 공간이었는데 전시된 물건들 또 예. 뭐 가는 무슨 뭐 비디오나 뭐 이런 거 그냥 구경하고 오는 곳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좀 낮은 데가 뭐 체험과 교육을 하는데 예. 체험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게 약간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체험에서 부정적이거든요. 과학관이나 박물관 체험이 뭐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예. 1번하고 2번 이렇게 접으세요. 3번에 하는 거예요. 따라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뭐 어떻게 누구나 잘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했던 걸 내가 똑같이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건 남들의 한 거라는 게 아니라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관에 왔으면 내가 과학관에서 뭘 해본다는 것은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직 안 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걸 연구하고 싶어.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과학관에 있는 과학자들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왜 하고 싶은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해야겠다. 그래서 스토리가 한번 만들어지고 예. 그렇다면 이런 원리가 필요하겠네. 그 원리에도 같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한번 설계도 해보고 톡과 망치와 드릴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100명 중에 99명은 실패하겠죠. 예. 그러니까 실패한 걸 전시를 하자는 거예요. 실패할 전시하면 사람들이 말을 못하겠죠. 패널에 붙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거기다 말을 못해요. 너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된 거야. 여기가 잘못됐네. 그다음에 이건 저게 센티가 너 설계대로 만들지 못한 거야든지 기술이 부족하든지 이야기가 부풀어지겠죠.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과학관이 할 역할을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을 할 곳이 없거든요.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안전한 여러 가지 안전도 따져야 되고 집에서 하려면 화재 날 수도 있고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이제 과학관이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커다란 국립과학관 5개 큰 역할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거 말고도 서울시립과학관 정도의 과학관이 서울시에만 한 5군데만 있어도 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일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관에는 50만 명이 오는 게 아니라 10만 명이 5번씩 온다든지 대략 반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겠다 아니면 10번 와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사람 계속 올 수 있어야 되니까 거리도 좀 가까워야 되고 밤중에도 일반 직장인들이 직장 다니다가 밤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도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과학관이 되겠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해외 선진 사례를 한번 보여달라.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우리가 21세기에 새로 과학관을 지으면서 남들이 한 걸 해외 선진 사례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해외 선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다른 과학관 너무 일찍 만들었어요. 일찍 만들다 보니까 바꾸지를 못한 거거든요. 하지만 그분들도 다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기존에 있던 과학관들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배우는 것, 하는 것인데 우리 하는 걸 중요시한다 가지고 보는 것과 배우는 걸 없애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하면서 그렇죠. 한꺼풀을 더 씌워 나가는 거죠. 그 중점이 어떤 데는 보는 데가 중점이고 어떤 때 배우는 데가 중점이고 여기는 다 있지만 하는 데가 더 중점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립과학관 문 열면 가면 이제 전시된 것들을 쭉 구경도 하고 또 각종 강연 프로그램도 계속 될 것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교육도 받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뭔가 발상을 해서 그것도 그냥 한 30분 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뭘 만들고 싶습니다 하면 도와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 랩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밤에 와셔가지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죠. 이야 대단한 그러니까 실험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몇만 명이 몰려올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적은 인원이라도 1년에 몇백 명이라도 시작을 해보면 이게 서울 시립과학이 잘 되면 다른 과학관들이 또 시도를 하겠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과학관이라는 게 건물이 좋지 않아도 전시물이 좋지 않아도 훌륭한 과학자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관장님 오늘 만난 김에 서울시립과학관이 이제 문 열면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처음부터 했어요. 그 생각을 할 때 그 속마음은 한번 가보면 평생 갈 일 없겠지. 한번 봤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관은 그런 곳이 아니다. 직접 해보고 뭔가를 또 만들어도 보고 그러다 실패한 것을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실패했는지까지를 전시하겠다.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뭘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속에 창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선도 연구를 한다 하면서도 또 매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노벨상 언제 받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연말만 되면은 라디오 방송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노벨상 언제 받을까요? 그럼 제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5년 동안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해놓은 게 있어야 받죠. 그러니까 저도 15년 동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받을지 몰라요. 지금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면. 예. 근데 그러려면 노벨상 받은 거 뭐냐면 남들이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남들이 안 한 것들을 보면 다 실패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용인해줘야 돼요. 사회가.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권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도전 정신도 더 북돋아지고. 그렇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그냥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이제는 충분히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해도 될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준도 아까 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들이 한 거를 그대로 베껴서 빨리빨리 배우기만 하면 됐다면 이제는 뭔가 부딪혀서 실패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만 이 경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온 거죠. 그렇죠. 예.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러니까 실패라는 단어가 아주 이렇게 왜 친숙하고 명랑한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쭉 들으면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야 저부터 과학을 어떤 의미로 보면 박제화된 과학으로 이미지를 갖고 있었구나. 딱 박제처럼 그냥 굳어있는. 일반 사람들은 혹시 호기심이 있어도 가서 한번 슬깃 보고 마는. 근데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구나, 과학은. 살아있는 체험을 해야 과학적 마인드도 생기는 거로구나. 근데 그게 사실 과학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과학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과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분야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혹시 우리 역사를 배울 때 미술을 배울 때도 너무 박제화된 게 아닌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런던의 과학관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멋있냐고 막 그런 거 비교하시는데 거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런던의 과학관과 런던의 자연스러움은 결코 좋은 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비교하지 마라. 거기는 워낙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때려 넣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아폴로 오리지널 툭 잘라서 넣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우주선을. 근데 그래서 이런 거죠. 사진으로 보면 되지. 글쎄. 유리 밖에 있는 걸 그게 보는 게 뭐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도 그거 쫙 얻어 치울 수 있으면 전혀 다른 생각의 새로운 개념의 과학관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외국을 가더라도 되게 유명한 데를 갔다 오잖아요. 오래되고. 근데 그런 데 말고요. 딴 나라도 마찬가지로 작고 크지 않고 최근에 생긴 과학관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전혀 달리 살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정말 점점 더 호기심이 갑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말이죠. 저희도 모험입니다. 일단 처음에 쉽진 않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기대를 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고 오늘 이정모 관장께 합리성, 또 개방성, 반증 가능성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겸손해라. 모든 종들과 더불어 살아라.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5월 13일 문 연다고요? 서울시립과학관 잘 운영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학창시절에 과학 공부 재미있으셨나요? 잘하셨나요? 이런 질문했죠. 우리 이정모 관장님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다면 저도 과학을 훨씬 좀 재미있게 그리고 익숙하게 지금도 활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